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휴가. 대통령은 휴가. 네. 기자들은 노휴가예요. 심지어 여사가 또 부산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와 있던데요. 그렇군요. 네, 비공개 일정이어가지고 사진 같은 것들 대통령실 발로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네. 아침에 찾아보니까 네. 지역지 발로 독자 제공이라고 해서 예. 상인들과 여사가 또 셀카 찍는 사진이 있긴 있더라고요. 인기가 많으시네. 예? 예, 인기가 많으셔요. 예. 사실은 지금 폭염이고 오늘 그런데 아십니까? 입추라는 사실을. 오늘 입추예요? 오늘이요? 오늘 입추입니다. 야, 입추의 기운을 전혀 못 느끼고 만원 지하철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전 입한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입하, 네. 예, 입하가 아니라 입추다. 예, 이 와중에 광명시에서 폭염 경보 발효 중이라고 뜨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말복까지 계속 덥다. 8월 말까지 예. 계속. 근데 40도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실 좀 지치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게다가 네, 현안이 많아서 저희는 참 휴가 가기가 어려워. 휴가가 뭐예요? 사실 뉴스가 더 덥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가 덥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열이 나게 네, 화가 그러니까요. 난다. 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경쾌한 목소리로 시원하게 정치 현안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비공개인데 왜 이렇게 공개 사진이 많아요? 네? 이제까지 나온 사진들은 이제 비공개이다 보니까 작년에 갔던 사진을 재활용했던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은 그러니까 지금 사진은 아니고요. 네. 보통 언론사들이 어젯밤부터 이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때는 대통령실 제공 사진이 없다 보니까 작년 사진을 재활용하고 사실관계만 전하는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시장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통의 사람들이 찍은 사진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자 제공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여사가 좀 초록색 옷이 아닌 다른 까만색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두운 색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이 네.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해서 이제 시장 활용을 많이 해달라, 전통시장 활용을 많이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김건희 여사 어쨌든 네. 간에 어제 비공개 일정을 수행을 한 건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참모들에게 당부한 사안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해외 여행 가지 말고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국내 여행을 가라. 그러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찾으라고 했는데 네. 그 말에 부응하듯이 휴가를 간 김건희 여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어디를 갔냐? 네.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명란 브랜드 연구소를 갔습니다. 여기가 어떤 데냐고 하냐면은 네. 부산은 수산물로 유명한 데가 아닙니까? 명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묵도 만든 소재가 되고 하는데 예. 여기가 또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예. 관광 상품화를 노리는 연구소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당시에 그 상황들을 전하는 기사들을 보면 명란 캐릭터를 들고 기념사진 촬영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참모들이 오면 그 정부 참모들이 오면 방명록도 남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어묵과 명란을 콜라보한 동구 특화 상품 명란 어묵 짱 예. 최고 이런 그 글을 남겼다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는데 예. 이런 행보의 모양새가 영업사원을 자처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다운 행보다. 네. 근데 뭔가 지금 그렇게 나서기에는 검찰 수사도 말미가 지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걱정은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인상도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세상에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아직 해소가 전혀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여름에 우리 김건희 여사가 한 일을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서 모녀가 무려 23억이라는 그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뿐만 아니라 덮어놓고 명품백 받고 권익위원회가 사실상 이게 봐주기 했죠. 네. 뭐 봐주기로 종결 처리를 해버리고 검찰에서도 두 건에 대하여 사실상 무혐의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 상황에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버리면 국민들은 정말 폭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두 분 뭐 통영으로 부산으로 다니면서 명란 뭐 인형 뭐 양말 판매하고 할머니 많이 파세요. 마늘이 싱싱하네. 글쎄 지금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과하려고 그랬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뭐 사실상 곁을 안 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예컨대 본인이 사과 못하는 것이 뭐든지 한동훈 대표 책임인 것처럼 일종의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해놓고 아니 그럼 나중에라도 이거 사과를 하면 되는데 여태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를 네. 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차 이게 사과로 쟁점이 좁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네.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사의 사과는 딱 두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 나와 있거든요. 말씀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소위 말하는 황제조사 논란 때 검찰 앞에서 사과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여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국민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가고 있고 심지어 어제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제출한 명품백 고유번호 검증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계속 부실하다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처럼 아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저런 식의 행보를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날씨가 더운데 더 덥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국민들이 필요하고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직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대통령 부인 아니면 저희들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이 있고 뭐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든가 뭐 내조만 하겠다라든가 등등 뭐 얼마나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그냥 모른 채 아몰랑 뭐 네. 이런 컨셉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보면은 작년 말에 명품백 수수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그 해외 순방도 자제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도 상당히 자제를 했었죠. 네. 그런 이 기간이 한참 있었다가 공개 행보를 시작한 시점이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있었고 이번에 황제조사 논란까지 있었던 건데 그 이후에도 본인이 이렇게 만약에 알리지 않은 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과 대중을 만나는데 당연히 공인으로서 알려질 걸 감수할 수밖에 없고 알려진다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행보를 결정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후에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처분들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더군다나 그 앞에 보면은 권익위 같은 경우에도 아예 공직 그 관련된 공직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네.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라고 선언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으로서 해석권을 가진 기관이 이런 선언적 얘기를 해주고 네. 그 위에 검찰 조사도 거기에 악의가 맞물려서 뭔가 무혐의의 분위기로 인솔되는 상황에서 마치 떳떳한 사람인 것처럼 나와서 아까 김문재 기자 말한 대로 사과라든가 사법 처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분노감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너무 웃겨요. 마늘이 정말 싱싱하다며 이거 오늘 저녁 때 해 먹어야겠다. 할머니 날도 더운데 건강하시고 많이 파시라고 말했다. 그리고 뭘 샀냐면 마늘과 대추 2봉지 그리고 팥빙수 가게를 방문했다. 그러니까 팥빙수 먹은 거예요. 더우니까. 근데 마늘하고 대추를 가지고 뭘 해 먹어요? 아니, 닭을 샀나요 혹시? 닭을 샀는지.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살림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 먹어 자기가. 그러니까 네? 통상이었으면 사실 이게 사람들한테 호평도 받을 수 있는 일정이었을 텐데요. 결국은 지금 톤앤 매너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눈치 없다. 네, 결국 사람들이 눈치도 가지고 있는 없어요. 예. 네, 이 시점에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네.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사뿐만 아니라 사실 대통령도 비슷한 처지인 게 이번 주 굉장히 주식 시장 하락, 뭐 물론 약간의 반등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속상해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시점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우리 사실 주변에도 피해자들이 많아요. 예. 주식하시는 저 어제 분들. 장성철 소장이 나오셔가지고 30% 그러니까 재산을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네, 예. 다행히 10% 올라갔다고는 하던데요. 네. 그래도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피눈물 매일 흘리신다고. 여기저기 방송국 쫓아다니면서 한 땀 한 땀 벌더니 이렇게 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다니 점점. 예, 게다가 TMF 사태로 그렇습니다. 해피머니도 지금 아예 날아가게 예. 됐는데 헌혈로 받은 예. 문화상품권도 다 예. 날아가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처지인데 윤 대통령이 또 이제 그 휴가 첫날이 월요일이었었는데 통영을 방문하면서 정점식 전 의원을 맞습니다. 전 정책위 의장을 같이 동행시키지 네. 않았습니까? 예. 딱 그것은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보이는 게 올해 초에 그 비례대표 순번 논란이 있었을 때 네. 주기한 수사관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관 출신이신데요. 아, 유명하죠. 예, 그분을 바로 직후에 이제 번호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네. 그 던져버리고는 이후에 민생특보를 바로 임명해버리거든요. 네.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란 듯이 임명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세평과 눈치는 보지 않고 마이웨이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 부부의 휴가 행보가 좀 비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국민들이 비판을 하든가 말든가 지지율이 떨어지든가 말든가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 할란다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당해요. 좋아요. 좋습니다. 뭐 당당한 자세 이런 건 좋은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역적으로도 이런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보면은 통영을 가서 문제가 아니고 네. 자꾸 대통령이 4박 5일 휴가 기간에 네. 민생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가는 데가 하필 또 왜 영남만 그렇게 가느냐. 그렇습니다. 호남도 가고 예를 아, 들면은 박지원 원장이 불만이 많아요. 해남진도 완도. 아니, 그러니까요. 전북이 네. 얼마나 좋은데. 예. 그리고 민생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맞습니다. 호남 지역의 개최 횟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게 숫자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라는 것은 지역 감정을 해소해야 되고 예. 차별을 없애고 통합해야 될 책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휴가 일정 같은 경우에 동선 같은 경우에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럴 때 한번 호남에 가서도 민심을 살피고 자기에 대한 비판을 감내하면서 뭔가 전기로 삼고 국정을 전환하는 계기를 모멘텀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다 동선상에 네. 그렇게 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휴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정, 정무 감각 있게 소위 말하는 국민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다들 네. 답답해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싶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계신 분이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적 마인드가 있느냐 첫 번째.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트레이드 마크가. 그러면 작년에 영남 지역에 갔으면 올해는 호남 지역을 가고 그 다음에는 충청, 강원 뭐 여러 도시를 돌아다닌다면서요. 근데 결국엔 통영, 부산 이런 거 아닙니까? 다음엔 어디 갈까? 남은 일정이 있으니까 이제 네, 좀 가기를 지켜보도록 예. 해야 되겠지만 뭐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동선 바꿔가지고 예. 그럼 훌륭한 방송이 갔으면 대통령의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예, 김은희 기자 저희가. 얘기한 민생 특보가 광주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생 특보랑 같이 가면 되겠네 광주에. 광주로 가서 예. 정확하네. 그만두셨다고 예.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만뒀어요? 그래도 갈 그새 수 있다. 그만뒀어요? 아니 정책위 의장도 그만두고 갔습니다. 예. 네. 예. 민생 특보도 그만두고 충분히 가면 갈수 됩니다. 그만둬도 네. 지역은 챙길 수 네. 있습니다. 예. 광주는 뭐가 맛있더라? 그냥 밥상인가요? 뭐가? 아니, 뭐든지 광주는 다 뭐- 맛있죠. 아, 광주. 예, 광주. 음식이라고 한다면은 호남의 음식은 뭐 네. 하여간 음식 좋아하시니까 또 이제 호남의 남도 밥상 뭐 이런 걸 또 한번 드셔보셔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저희가 조언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멋대로 그냥 국민들의 소리에는 그 곡소리가 나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가 즐길 거 이 권좌를 누리겠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저분이 저기 계속 계시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한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파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수 언론에서조차 윤 대통령은 술만 마신다면 이제 이런 내용이 칼럼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네. 발언에 대해서 또 여당 쪽에서는 비판을 하던데 오죽해야 그런 논평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그 성찰적 태도로 대통령 내외가 국민이 사실 아픈 데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많이 와도 나 때문에 비가 많이 오나 이런 걱정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대통령 휴가 안 가겠다고 해도 국민들이 일주일은 당연히 쉬다 오셔야 또 리플레시 해가지고 또 일할 수 있으니까 어서 가시라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국민들이 다 일하고 있는데 자기만 놀러 가? 이런 생각을 당장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 통신조회 저는 왔어요. 네. 두 분 오셨습니까? 장윤선 진행자보다 덜 열심히 살았구나를 반성하고 아니, 왜 있습니다. 그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시기에 그 관계자들하고 통화가 없었다. 네. 이런 정도.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통화가 그 시기에 제가 보니까 저희들 출연하는 문제 때문에 통화가 네. 밀집돼서 그때 그 사건인가 아니면 봉지욱 기자 출연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상 섭외 때문에 전화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명예훼손 사건하고 저는 일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제 여기저기서 제보를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 이영광 기자님이라고 객원 기자 역할 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도 이제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프리랜서 기자여서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도 프리랜서입니다. 그러시긴 하죠. 근데 어디 단톡방에 제가 가입돼 있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예. 것도 아니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김용진 대표를 작년 11월 정도에 이제 인터뷰 때문에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고 네. 한상진 기자에게 잘못 전화를 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잘못 걸려온 예. 전화도 체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이제 수신 기록이 남아서 그런 건지 도통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쾌하고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봉지욱 기자의 딸에게까지도 지금 네. 통신 조회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자에게는 취재원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무언의 압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의 이제 행태들을 좀 제도적 개선이 정말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너는 그때 그러지 않았냐라는 식에 따지지 말고 제발적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자를 좀 늦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박주민 의원 인터뷰할 때만 하더라도 저한테 문자가 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MBC 작가가 저한테 확인 한번 해보라 그래서 네. 진짜 있나? 그러고 찾아봤더니 전 스팸인 줄 알았는데 박주민 의원은 이게 뭘까요? 했더니 그 보좌관들이 아유 의원님 그걸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이다. 네. 그 전화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 있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 반부의 수사 일부더라. 저도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네. 도대체 왜? 그러니까 거기에 수사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문서 목적 땡땡 수사 이렇게 돼 있어서 도대체 무슨 수사인지는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확인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은 그 반부패 일부 모 검사실의 수사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거요. 수사했던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이 포함된 것뿐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니까 이거 누군지 특정되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피의사실 공표를 해놓고 예? 왜 해당자에게는 안 알려줍니까? 전반적으로 안 알려준다 뭐 이런 태도이고 그리고 이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이거 통화 내역이 아닙니다. 통화 내역은 이용자 정보 조회다. 그냥 네. 이용자 정보 조회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이름 그다음에 뭐 통신사 네. 뭐 이런 간단한 내용만 나오는 거여서 통화 내역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세게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민주당만 하더라도 지금 네. 140몇 명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어제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은 네.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까지 포함해서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요. 여기에는 22대 국회 현역 의원 19명이 포함돼 있고 전직 국회의원은 2명, 보좌진은 68명, 당직자 43명, 전직 보좌진과 당직자 7명도 사찰 피해 신고를 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그 현역 의원 명단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이분들이 국회의원이 안 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분 중에 하나가 박균택 의원 같은 분들. 왜냐면 전직 이제 고검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예, 검찰국장도 하시고 예. 만약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아니었다면 예. 통신자료 조회,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당할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직 장관도 둘이나 있습니다. 아까 이게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또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러네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 전직 법무부 장관인데 이번에 이용자 네. 정보 조회를 당한 예.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취재 수첩이 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뭐 봉지욱 기자가 됐든 이진동 기자가 됐든 그밖에 어떤 기자가 됐든 동아일보도 6명이나 털렸던데 이게 뭐냐면 평소에 이 기자가 누구랑 자주 통화를 해서 어떤 취재원으로부터 어떤 정보 소스를 받는 모양이구나라는 추정이 가능한 관계도가 가능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번에는 봉지욱 뭐 이런 좀 스타 기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다음번에는 프리랜서 기자에 불과한 장윤선의 인맥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 그 다음엔 저랑 통화한 또 김은지 기자 네. 그리고 또 우리 구교영 기자 또 구교영 기자의 또 자녀분들 뭐 이렇게 하면은 5천만 국민이 검찰의 정보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의 수사 편의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관련해서 좀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라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제가 통화한 사람들의 목록이 드러나면 이 시기쯤에 제가 한 이야기의 소스가 그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정말 자세하게 이 취재원을 묘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검찰 사정을 발견한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 사건이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통신 조회를 한 게 이상하다라고 그렇죠. 네. 그 사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우선
우선은 이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사건도 아니고 오히려 길게 끌 사건도 아닌데 이 수천 명의 규모에 해당한다는 의심까지 받을 정도로 하는 것은 이상하다. 뿐만 아니라 한번 이것을 미루고 7개월 후에 이제 밝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 시기에 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4월 총선.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두 가지 지점만 보더라도 지금 검찰 행태들이 스스로도 얼마나 문제적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아니 맞물려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이제 통지 유예를 할 수 있는 이게 3개월 간격으로 2번 유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4, 5일 날 조회된 부분들이 최근에서야 알려진 네. 건데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1번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저요? 해당 아니었죠? 아니 근데 저 약간 테러리스트예요? 위태로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2번 아, 왜 이러세요?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3번 네.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왜 이러세요? 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확실히 휴가도 안 가잖아요. 아, 2개 더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없어요. 없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5번 네. 질문 조사 등의 행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아니에요. 왜 그렇잖아요. 이러세요? 네. 진짜 너무 슬프다. 아니 방송도 빨리 해서 질문 빨리 하려고 빨리 부르는 사람인데. 아, 그럼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빨리 네.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 이게 방해하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그러니까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당한 사람이 방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예. 아니 왜 설명을 해야 되죠? 오히려 조회한 사람들이 설명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예. 했는데 아니, 지금- 피해자인데. 맞습니다. 지금 네. 그 구교영 기자님께서 읽어주신 그 법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어느 대목에 제가 해당합니까? 라고 해당 검사실에 제가 문의를 했어요. 네네. 그제 했는데 네. 한숨을 길게 쉽니다. 일단 네,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번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전화하니까 일반 번호이긴 한데 핸드폰 번호가 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번호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틀이 지났어요.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왜 안 알려줍니까? 예? 공공기관에서 멀쩡한 평범한 시민의 정보를 가져갔으면 무슨 목적으로 왜 예, 어디에 해당돼서 무려 6개월이 지나서 1월 4일에 들여다본 내용을 8월 2일에야 알려주게 됐는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왜 말을 못합니까? 얘기를 해주셔야죠. 내일 김준일 오면 더 세게 얘기할게요. 김진일 평론가도 아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준일 평론가도 제가 그 예. 사유 중에 하나 걸리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장윤 선배는 예.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테러리스트야 뭐야 아니에요 왜 국가를 위태롭게 너무 합니까? 정론지피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닙니다. 국가는 아니고 대통령을 국가 대통령을 이분들이 다르죠. 왜 이래? 농담입니다. 네. 예. 아니, 네. 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세적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있는지조차도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도 사설을 썼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인 정치인 전방위 통신조에 검찰이 불신 키웠다라고 해서 검찰을 비판하는 보수 언론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아놓은 통신 정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폐기하느냐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지금 나와 있는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번 수집한 정보는 그럼 평생 가져가는 것이냐? 그게 예. 소위 말하는 디넷 사태로 드러나는 것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지금 우리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정말 검찰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개혁하고 좀 견제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서야 겨우 드러났다. 근데 그렇죠. 저는 정치권에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게 맞아요. 2016년 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공수처가 윤석열 그 당시 후보를 격분했듯이 국민의힘 의원 7명에 대해서 통신 조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사찰이다, 뭐 예. 미친 짓이다, 개슈타포나 하는 짓이다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입국다시예요. 그땐 또 민주당이 방어를 했어요. 이번에는 또 민주당이 또 막 난리치고 국민의힘은 또 입국다시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 정치권에서 이러지 말고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왜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검찰 수사하기 쉽게 하자고 평범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해도 됩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제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신조회도 영장 없이는 불가하게 제도 개선을 하고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처리 좀 하자. 처리. 네. 네. 통과 좀 시키자. 그래서 대통령 어제- 거부권 예. 행사하시지 마시고. 예. 어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방법이 있는 게요. 친한계가 하면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어제 그 친한- 장동혁 한동훈계 예. 대통령 거부권. 예. 행사하면 그때부터 이제 5차 윤한 갈등 폭발 예. 뭐 이렇게 또 기사를 쓰게 되겠죠. 예. 여튼 어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 문제 의식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검찰권을 좀 제한하는 방법들 아까 말씀하신 영장 같은 것들이 필요한 절차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으면 집권 여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식으로 하면 아마 야당도 협조를 할 겁니다. 네. 그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때 그러지 않았냐, 너는 그때 그러지 않느냐, 그 이야기 뭐 반성한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진짜 뭘 좀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디넷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폐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정보 보안의 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신 뭐 관련해서 통신 기록도 1년이면 무조건 삭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혜병 사건만 하더라도 1년이 가기 전에 이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을 검찰이 아무 때나 꺼내서 볼 수 있도록 디넷에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뭐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서 수사 편의에 이롭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거 폐기, 보존 연한 그리고 이거 영장 없이는 보지 못하도록 수집된 정보는 일체 폐기하도록 하고 폐기하지 않을 때는 벌칙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저는 그런 게 3천만 원 진짜-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을 넣어서 네. 입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피해가 앞으로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정권 넘어가면 또 이번에 또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또 난리치고 이런 방식의 공방전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네. 보고 그 사이에 죽어나는 건 기자들이에요. 기자들이 엄청 많이 지금 대상이 진보지 보수지 할 것 없이 네. 예, 한겨레는 뭐 주요 언론사라고 하는데 주요 언론사뿐만 아니라 비주류 언론사 기자들, 네. 프리랜서 기자들까지 다 이렇게 털리고 있다. 이거 심각하다. 심지어 보통 장윤선 이제 진행자도 말씀을 하신 바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식당 사장님조차도 당했다라는 그러니까요. 정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이진동 선배는 고등학교 동창들도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좀 피해자가 미안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문제적입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이걸 바꾸는 게 검찰 개혁이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네. 지난번에 사후통보 조항을 정한 그 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그 이후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이번에도 맞습니다. 아까 이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여야가 지금 사실 진통만 겪고 제대로 통과시킨 법안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을 통해서 조속히 국민의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캐비넷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디넷이라는 검찰의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정보 캐비넷을 장착을 해두고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꺼내서 본인들이 수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폐기 조항을 두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칙 조항을 신설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단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적법한 수사 절차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분 뭐 경찰 출신이죠. 네, 수사기관 출신이시다 보니까 네.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법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지는 이 함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어떤 절차를 마쳤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입법부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불과 3년 전에는 게슈타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 심지어 공수처장을 구속 수사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당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바꿀 것이 아니라 좀 무언가 바꿔야 된다. 네. 근데 휴가 중에도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 행사는 계속 안 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네. 휴가 기간이 지나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나중에 예, 그 거부권도 쉰다. 민생 행보가 좀 묻힐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워낙 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해서 21번째 거부권 행사를 간다라는 비판을 네. 약간의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네.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근데 좀 심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아니 반대야. 이런 태도처럼 비춰지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메뉴. 예? 네. 메뉴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TMF 사태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빚내라는 거냐. 동아일보 사회면 톱 기사 제목이 그래서 또 빚내라는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업체당 최대 30억 저리로 대출해주 돈 또 꿔주겠으니까 당신들 또 빚내 이거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 입어서 정말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내놓은 대책도 또 빚내라는 거였어요. 이거를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네. 얘기를 그 보수 언론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평화롭게 명란 보고 마늘 사고 보리새우 사고 오징어 사고 아귀포 사고 이러는 겁니다. 저도 어제 이제 그 티몬 UF 정산 피해 기자들에게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어제 금융위하고 중기부하고 같이 발표를 했는데 유동성 공급 지원 방안이라고 하길래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어떤 대책일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정 지원을 곳간이 빈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것이고 절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갚을 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산 피해라는 것은 그 전세 사기 피해처럼 사후적으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가해 기업 자체가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정부가 이제 말 그대로 얼마를 주겠다 수천억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받아볼 때는 그냥 무제한적인 지원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신청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일부 금액에 한해서만 금리를 예를 들면 3.9에서 4.5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피해당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당장 받더라도 갚을 일이 또 깜깜하고 빚만 더 쌓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대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당장 구제 가능한 방식을 좀 구현할 수는 없을까. 물론 이제 법적인 테두리나 한도가 있고 나중에 형사적인 처벌, 민사적인 배상이 따르겠지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한계에 와 있는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 사는 게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국회 정무위 야당 위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피해자들이 어차피 우리 한 달 후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 파산한다. 그러면 최소한 신용사면이라도 좀 해줘야 어디 가서 뭡니까 저기 그 뭐 택배를 하든 다른 일이라도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밤에 지치요. 대신 운전 대리운전 뭐 이런 거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대책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지금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대출 만기를 한 석 달 정도 연장해 줄게. 그거랑 좀 싸게 이자 받을 테니까 빚을 더 내서 해결해 봐. 그러니까 결국은 너 혼자 알아서 다 해결해. 이런 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지금 그 속보가 좀 떴어요. 속보가 떴네요. 어떤 거죠? 50억 클럽 클럽에서?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불구속.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예.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도 불구속 기소. 이게 언제적 사건인데 이제 와서 물론 뭐 기소해서 이제 재판을 다퉈야 되는 사건이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연루되어 있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건의 방향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 사건 소위 말하는 그 50억 클럽 메모라고 하는 것이 2021년 국감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함으로써 불거졌던 사건인데요. 지금 2024년 8월 7일에서야 불구속 기소를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속보로만 이해할 불구속 기소하고 이제 이 사건 털겠다 이런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직 검찰 출입 기자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대선 국면에서 불거져 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렇게 따지면 2021년부터 말부터 이렇게 된 건데 아까 김은희 기자 말씀한 대로 지금 언제를 살고 있냐면요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3년 차예요. 그럼 2024년에도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원래 그 대한민국의 검찰 특수부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쯤 되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권력을 상대로도
장당하게 칼을 들밀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시간표 자체가 지난 대선에 머물러 있는 느낌을 준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엊그제 사건 같지만 실제로 알아보면 굉장히 오래된 경과된 사건 아닙니까? 네. 조금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현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의 폐부를 찌를 수 있는 특수부다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홍성근 회장이 머니투데이 회장입니다. 그리고 네. 이 사건의 주요한 피의자로 그리고 이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 김만배 전 법조팀장도 머니투데이 부사장까지 지내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머니투데이 물론 3심까지 유무죄를 다퉈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정도 상황이 연루됐으면 사실 머니투데이 차원에서 저는 좀 입장이 나와야 된다, 사과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머투 차원에서의 어떤 입장과 사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좀 의문도 들거든요. 근데 사과도 사과지만 지금 보면 여기에 개입된 분이 이 두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수남 전 네,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했다는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검. 결국은 검사가 아닌 분들은 기소가 3년에 걸쳐서 얘기는 했지만 됐는데 예.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라고 하든지 예. 그리고는 또 이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깜깜무소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있긴 하죠. 세상에 3년이나 넘게 끌면서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봐주기 수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보니까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년 전에 서면 조사했다라고 네. 보도가 있네요. 서면 조사요. 예. 네. 저희들 서면 조사로 되나요? 예, 바로바로 가야 되는데 경찰서도. 예. 참 이럴 때 국민들이 허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결과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그 공정한 국가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가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힘 있는 사람들 다 봐주고 빼주고 힘 없는 사람들은 전부 치도권을 치러야 되는 나라면 이거는 불공정한 나라죠. 이거 이대로 괜찮겠냐라는 비판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속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다뤄봤고요. 어제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네. 된 상황이고 김태규 위원이 지금 부위원장인데 직대 되자마자 거의 직무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라고 해서 현장 조사를 갔는데 언론 보도는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비판적으로 썼고 한겨레 신문이 한 바닥 정도 어떤 것들을 들여다봤는지 주요 쟁점들을 좀 살펴보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따져야 될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2인 체제가 위법하냐라고 네. 하는 부분, 그리고 기피 신청 당사자가 이진숙 위원장인데 의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후보자 면접 절차가 없이 급하게 인선이 됐다. 네.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진들이 이 세 가지 부분인데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내놓으라고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찾아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이 뭐 자기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때려와 가지고 나한테 위시하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설전도 오갔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마치 이제 게릴라 작전하듯이 무언가들을 했고 네. 그 문제를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 같다라는. 그러니까 어제 상황이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웠던 거는 현장 검증이랑 일정을 통보하고 갔잖아요. 근데 어제 하필 또 국무회의가 있었고 방송사법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하는 의결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직무가 정지돼 있어서 상임위원인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통위 현장 검증을 가면은 사실은 김태규 위원장이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네. 그분이 국무회의를 가느라 또 오전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은 현장에서 이제 방통위 직원들하고 입씨름을 하게 됐던 거고 결국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아까 이제 김문지 기자가 설명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자료가 기본적으로 인사 자료여서 비공개라고 주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했더니 나중에 오후 2시쯤에 이제 김태규 위원장이 복귀를 해가지고 응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우르르 와서 하면 되냐 이런 식의 이제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은 그런 실랑이도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현장 청문회처럼 비슷하게 이제 모양새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김태규 위원장은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냐 현장 검증을 하러 온 것이지 국회에서 그런 말 그 청문회에 준하는 회의 진행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 않냐고 따지면서 뭔가 좀 실질적으로는 달성되는 게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그 공복으로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대신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행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자료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첨언을 좀 드리면은 이번 주에 또 이제 청문회가 원래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증인 관련된 출석 의무가 송달된 우편 송달 자체가 일주일 전에 돼야 되는데 여하간 그런 그 경과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태규 부위원장 자체도 안 나오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는 또 깡통 청문회가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아니 근데 네. 그 일정을 왜 못 맞췄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전체 회의가 이제 그 조속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일정을 잡다 보니까 네. 그 송달 시기가 약간 좀 이렇게 그 여유가 있게 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무진에 좀 착오가 있었다. 그 저도 이제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네.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자료들을 봤을 때는 네. 딱 일주일 전에 이제 송달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잘 되지 하루 정도가 않았나. 모자라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다시 일정을 잡아서 다시 청문회를 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2주에 청문회 그대로 진행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 차원에서 법사위나 과방위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야당 의원들이 진짜 전투력을 발휘해서 싸우고 있긴 하는데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모양인데 여하튼 종합을 해보면 다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2일에 이제 국회에서 현안질이 이제 과방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래도 이 자리에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공영방송 이사진을 뽑는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논의가 있었냐, 토의가 있었냐, 수기가 있었냐라는 질문인데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계속 반복해서 투표만 하면서 사람을 압축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OX 퀴즈인지 둘이 만나가지고는 뭐 70명이 넘는 후보자들한테서 둘이 의견이 맞으면 통과, 뭐 안 맞으면 패스, 뭐 이런 식인 건지 정확하게 상황을 좀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문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 뭐 이게 뭐 사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망이 두드리는 걸로 뭐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역할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언론인들의 취재로 세간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의 역할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하는 게 다인가요? 지금 4세대 이동통신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정책이라든가 정말 대한민국에 해야 될 이슈들이 산적한데 딱 그거 원포인트로 요거만 처리했기 때문에 할 일 다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아니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 지금 여권에 띄우고 있는 게 그 헌재 마비설입니다. 현재? 이게 뭐냐면 10월달 네. 되면 헌재가 마비된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심사가 헌재에서 있을 예정이고 네. 아마도 18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6개월이나 결과가 나올 텐데 대충 이렇게 해보면은 그 연말 정도에는 가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판사 출신인 장동혁 수석채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네. 오는 10월 17일이 되면은 헌재 재판관이 총 9명인데 네. 그 중에서 3명의 임기가 만료가 된다. 근데 그 3명 다 국회 몫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인 겁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런데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그 가용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관이 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의로 이걸 지연하는 방법을 민주당이 쓸 수 있다. 네. 이런 걸 유포하면서 뭔가 좀 헌재 재판관의 그런 임명 국면에서 본인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져나가기 위한 뭔가 방책으로서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진숙을 비토하기 위해서 야당이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라는 풍문을 유포하는 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방통위에 대한 문제가 여야가 엄청나게 붙어있는 이슈다. 헌재 마비설까지 등록일 정도로. 야, 헌재 네. 마비설까지 나오면 진짜 정말 어디까지 이 판을 키워가지고 문제를 증폭시키려고 하는 건지. 왜 중요하냐면 헌재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은 탄핵이라는 게 뭐 일상화됐다, 너무 쉬운 말이 됐다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대한 직무 그 말 그대로 위헌적인 사유가 있을 때 판단을 헌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헌재 구성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여러 가지 상황,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임명직의 장관들에 대해서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 그대로 남은 임기 동안에 네. 이런 일들이 또 없으리란 법이 없는 거죠. 제2의 이진숙 제3의 이진숙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을 누구로 정하느냐 문제는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진숙 네. 문제를 기화로 해서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그 문제에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 네. 양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겁니다. 하여간 그 방통위 관련해서는 방송 정책이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수많은 언론인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네. 논란이 있는 김형석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김형석 고신대 석좌 교수를 임명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있으니 이종찬 네. 광복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광복회가 나서서 세상의 독립기념관장을 어떻게 뉴라이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냐. 이것은 도무지 묵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소라도 하겠고 가처분 신청도 내겠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혐의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나서고 있어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거의 시일야 방송되고 수준으로 현대판 밀정이 판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이게 뉴라이트 하는데 이 뉴라이트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친일족이다. 네, 친일족으로 불러야 된다. 뉴라이트 아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종찬 광복회장은 전직 안기부장이고 군인 출신이고요. 예.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이죠. 투철한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국가가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이 역사의 정통성이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거 하나는 똑바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아주 보수적인 분이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제 김영석 신임 관장이 어떤 분이냐. 네. 이승만 대통령을 우파라고 하고 네. 김구 주석을 좌파로 갈라치기 했다는 얘기를 좀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건국절 논쟁 때문에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통이라는 것은 1919년 임시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종찬 회장에 따르면은 김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건국된 게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됐다고 주장을 해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사관이 기본적으로 독립기념관장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이거를 이종찬 광복회장이 열을 올리면서 정권에 대한 책임을 제기를 하느냐. 이유는 독립기념관장 자체가 어떻게 선정이 되냐면요. 이사회가 구성한 임원 추천위에
대통령령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을 합니다. 그럼 보훈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결국은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겠지만은 우리 임시정부의 성과라든가 독립운동의 그런 역사 같은 것들을 조금 기존의 사관과는 다르게 보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법통이 네. 어디에 있냐? 3.1운동의 그 건립 3.1운동으로 건립된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게 바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단독 정부 수립한 것을 건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라가 없다, 우리는. 예? 나라가 네. 없었습니까? 나라가 있었어요. 나라가 있었는데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으로 나라를 점유한 그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적을 하고 있고 네. 끊임없는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3.1운동 임시 상해 임정의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48년 이승만이 건립한 대한민국 정부를 건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제 뉴라이트 핵심 사관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광복회의 입장인 것이죠. 저는 좀 이런 분들까지 독립기념관장에 갖다 놓는 이유가 뭘까? 저는 참 이게 친일의 문제를 2024년에 다시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다시 역사관에 대해서 네.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도 그런 네.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대통령 생각의 가장 기저가 제가 이야기로 무엇이냐면 약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 강약 약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약한 사람은 강한 자한테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약한 자한테는 강하게 대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일제시대 우리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면접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네. 말씀처럼 그리고는 일제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하는 것은 용인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가 가장 맞서 싸워야 될 소위 말한 어떤 가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 연대를 깨고 특히나 어떤 통합과 연대의 어떤 가장 기치에 서가지고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이라면 가장 뭐라고 할까요? 싸워야 될 이야기 혹은 이데올로그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습니다. 너무나 체화하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이 아닌가. 네. 그런 어떤 체화된 모습들이 어떤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런 인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한 이념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이념 부족 혹은 예. 혹은 좀 가치의 부족이라는 예. 생각까지도 들어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오늘 이종찬 광복회장이 어떤 얘기를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냐면 이승만조차도 내가 건국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지 내가 이 나라 건국의 아버지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에 따르면 친일족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뉴라이트 이 뉴라이트 사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승만을 팔아서 독립기념관을 건국기념관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도무지 이제 묵과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게 민족 정기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중대 사안이다. 그래서 고소하고 가처분 신청하고 이 어르신 네. 예, 이렇게까지 이 무더위에 36도 무더위에 직접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그리고 대통령이 평소에 아버지 그랬던 아들 친구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철우 교수, 이철우 교수. 예. 근데 아들 친구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인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전에 지난 2월에 이제 독립기념관 이사도 사실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했던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곳이 있잖아요. 예. 거기 같은 경우에 박이택 소장이 그렇습니다. 먼저 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돼서 그 얘기도 오늘 하시더라고요. 논란이 된 바가 있는 예. 거였고 이미 전초전이 있었다라는 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한 왜곡 시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다르게 멀리 갈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오늘인가요? 보도를 보니까 네, 그 오늘 한겨레 신문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 전시물에 예. 강제라는 표현을 넣자고 우리 외교부가 했는데 예. 일본이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사도광산에 가서 그 전참 기지로서 우리 노동자들이 1,000명 이상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한 건데 그 강제라는 표현을 넣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시물에 네. 그거를 받아들여서 얘기 무대에서 등장해달라고 그냥 비단기를 깔아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지난 그 사도광산이 그 강제노동 저 강제동원의 역사가 빠진 채 네. 전시실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해서 저희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저 민족문제연구소가 여러분들 후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역사 왜곡의 현장들을 전부 취재를 하셔가지고 그 사실을 쫙 조사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일본 역사에 관련해서는 진짜 막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저 귀퉁이에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임시시설에 불과한 근데 그런 방식으로 설치를 해놓고 그걸 마치 그리고 또 거기에 과거의 생활문화상만 들어가 있고 강제동원, 강제노동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강제징용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외교부에서는 강제성 표현을 했고 일본이 수용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재정 의원실을 통해서. 맞아요. 네. 어떻게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이런 그 외교 참사를 해놓고도 네. 그걸 거짓말로 그냥 눈치고 둘러치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네. 정말 얕잡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공무원들이. 그 사도광산이라는 데가 일본이 그 세계 문화에서 등재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네. 산업화의 그런 척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에도 시대의 금광이었다는 건데 그 이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벌이고 뭔가 조선인들을 강제로 징용해가지고 그 병참에 기지화시켰던 부분들을 숨기고 싶은 역사겠죠. 그러면 사도광산의 그런 말 그대로 좋은 시절의 얘기를 적는다고 하면 그 현지에 네. 광산 있는 자리에다가 네. 그 말 그대로 암울한 역사를 적어야 맞겠죠. 아니 빛과 그림자. 네. 아니 독일 보십시오. 다 그대로 두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우리 조선인들의 그런 고통을 적어놓은 전시실이 있다는 위치가 본 광산에 있는 거 아니고 거기랑 한참 떨어져 있는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 그 외관만 봐도 그냥 네. 굉장히 볼품없이 생겼어요. 그런데다가 전시실이 5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두고 네. 거기에도 강제라는 표현조차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일본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부분에 합의했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는 그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우리 한국이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역사인식도 없는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제로부터 나라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국권을 침탈당해서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그다음에 저 태평양 전쟁에 강제 동원이 돼서 지역별로 할당까지 받아가지고 끌려간 역사를 우리가 영화로 얼마나 많이 그 영화 뭐죠? 갑자기 그 군함도. 군함도 네. 그런 영화만 보더라도 당시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런 그 부당한 대우나 처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영화로 다 보고 그 교육을 통해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국가가 그래도 OECD 11대국 경제 대국이 네. 됐고 군사력도 세계 6위권이나 되고 전 세계에 나가면 얼마나 뭐 BTS 포함해서 K컬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 가끔 무슨 예능 프로그램 보면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 그 외국의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고 한국 문화 막 그 한국 음식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옛날에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국격에 맞는 통치 행위를 해야 국민들이 자부심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가서 일본한테 왜 이렇게 다 도대체 이 빈잔을 반잔인가? 언제 채워지는 건지 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고편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작년에 미국 순방 가기 전에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 한 인터뷰가 굉장히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네. 뭐라고 했냐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대통령이 이미 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런 모든 그 발언의 연장선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혹은 대일 대응이 나온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일본은 다음에 정권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한국 정부의 어떤 정책들과 대책들이 바뀌면 한국이 말 바꾼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예. 우리를 공격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건 보수의 본류로서 드는 생각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라는 전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종찬 회장 같은 분들이 보수의 본류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렇죠. 사실 대통령은 이념 과잉이 아니라 이념 없음이라는 생각을 누차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종찬 선생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대판 밀정이 네. 현대판 밀정이 판치고 있다.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 괴롭히고 죽이고 네. 뭐 이런 것도 많았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을 당한 것은 그 전부 이 우당 선생도 마찬가지고 전부 네. 밀정 때문에 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죽임당하고 했던 거다. 그게 가장 가슴을 친일파, 친일족 여태 있는 겁니다. 현대판 밀정. 네. 염석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염석진들 다 찾아내서 취재 좀 해주세요, 김은지 기자님. 어깨가 무거워지고 염석진, 있습니다. 네, 구경 기자님 취재 좀 해주세요. 누가 염석진인지, 누가 밀정인지, 누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건지, 네. 누가 도대체 일본의 반찬이란다, 반잔 얘기를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건지 우리 다 샅샅이 취재해서 국민들께 널리 알려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슬픈 역사, 그런 일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구한 말에 겪었던 우리 슬픈 역사 다시는 없어야 되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그런 나라에서 애들 살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다들 진짜 화나시죠? 저도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 예. 세관마약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세관마약도 해야 되고, 이게 진짜 큰일 났는데 다 못했습니다. 예. 근데 마치기 전에 속보 네, 또 아까 속보가 있어요? 그 권순일 전 대법관과 그리고 홍성근 회장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전직 언론인 두 사람도 이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소식도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끝내려고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까지 예. 5명. 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덜 열나는 뉴스를 들고 와야 되는데 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만 열내겠습니다. 예. 그래도 웃으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